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모래두지님께서 시대음모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래두지님은 일단은 우리가 듣기 힘든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래두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많이 바쁘시고 힘드셨을 텐데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첫 번째 방송 이후로 감옥에 가둬두셔가지고, 네, 얘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오늘도 또 열심히 하나 가져왔습니다. 모래두지님, 제가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어린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튼튼이보다 훨씬 어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갓난한 애기인데 집에 못 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차가운 감옥입니다. 여기는 냉정한 한 달 내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냉정한 곳입니다. 네, 그래도 탈옥 못 하시고 가끔씩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럼 오늘 모래두지님이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류의 이야기일지 궁금하네요, 이제는. 네, 오늘도 현실공포고요. 어디서도 들어보시기 힘들었던 내용을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자, 그러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모래두지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시기는 2018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군 생활을 좀 길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보직이 좀 독특하게 특별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보직이었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24시간 근무를 서고 이틀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 근무로 들어가는 장교 자리에 있던 보직이었는데 제가 취미로 볼링을 많이 치러 다녔어요. 근데 제 보직 특성상 밤을 새고 오전에 좀 잤다가 일어나다 보니까 평일 낮 시간대 저는 볼링을 많이 치러 다녔는데 볼링장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평일 낮 시간대는 거진 손님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치러 다니는 시간대에 저하고 정말 시간대가 정말 잘 맞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게 볼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자주 오는 상주 회원들은 본명 이름이나 닉네임이 번호표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거기 붙어있고 그거를 보고 칠 수 있는데 그분도 이름이 있는데 마침 저하고 동명이시더라고요. 성은 다르지만 이름은 같은 분이고 하다 보니까 좀 내적 친밀감이 생기고 자주 보다 보니까 좀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이 형님을 보다 보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약간 화류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제 나름 들기 시작했었죠. 왜냐면은 이분 자체가 사실 저녁 밤 시간대 일을 하는 것도 있었고 당시에 그 형님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돌비 형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돌비 형님 같은 경우는 당시 20대 후반 정도의 나이였고 제가 20대 중반의 나이였는데 아무래도 평범한 남자분들과는 다르게 좀 화장도 많이 하시고 액세서리도 많이 끼시고 밤에 일을 하시고 항상 술에 좀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내심 저는 이 형님 같은 경우는 화류계 쪽에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 형님하고 알게 놀게 지낸 사이 한 2달 정도 뒤에부터 갑자기 형님이 안 보이셨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난 이후에 정말 수척해진 모습으로 저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님께서 나 이제 보기 힘들 거다. 좀 떠날 건데 가기 전에 그래도 너하고 술이나 한잔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본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제 예상과 같이 이 형님 같은 경우는 호스트바, 화류계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분이고요. 나름 20대 후반 나이에 호스트바에 있다는 거는 그래도 그 바닥에서 조금 오랫동안 화류계 쪽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본인은 그렇게 화류계 쪽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의 손님들도 보고 별의별 진상도 많이 만나지만 화류계 쪽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일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본인 단골 손님하고의 유사 연애 관계를 통해서 얻어내는 수익들이 조금 더 많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처음 오시는 흔히 말해서 큰 손이라 불리는 손님이 오셨는데 이 손님이 정말 돈을 잘 쓰시더래요. 현금으로 선물도 많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 손님은 내가 잡아야겠다 다짐을 하고 이 누님분하고 나름 관계가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많은 선물을 받는데 여기서 좀 이상했던 것 중 하나가 같이 넥타이를 보다가 이거 너무 별로다. 내가 새로 하나 사줄게 하고 정말 고가의 넥타이를 사주고 뭐 옷을 사주는데 그렇다면 원래 원래 사용하고 있던 넥타이라던가 셔츠라던가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 버리거나 아니면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항상 조건이 이 돌비 형님이 차고 있던 뭐 액세서리, 옷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그런 쪽 취향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본인의 수익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형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특정 지역에 본인의 별장이 있으니까 한번 그 별장에 가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같이 여행 겸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 라는 식으로 그 별장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뭐 한 3번, 4번 정도는 그 별장을 다니면서 그래도 뭐 특별하게 위험한 거 없구나. 그 형님 머릿속 생각으로는 당시에는 아무래도 집에 남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출장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자신하고의 그런 내연 관계를 즐기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시에 이 형님 말로는 약 4천만 원 가량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요. 그 이외에 용돈으로 받은 금액은 그 이상의 금액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 금액대가 많이 커졌을 때 이 형님을 다시 한번 여행을 가자고 하고 항상 가던 그 별장으로 이 형님을 직접 부르게 됩니다. 밤에 술을 먹게 되는데요. 평소하고는 좀 다르게 본인이 아무래도 직업상 특징 때문에 술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정말 일찍 기절하듯이 필름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린 곳은요. 약간 해창고라고 해야 될까요? 어획 도구들이 있는 창고 쪽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창고 쪽에서 눈을 떴을 때 이 형님 같은 경우는 다행히 뭐 손이 묶여있거나 다리가 묶여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방 안에 가둬져 있었고요. 그 방에 가둬져 있었는데 밖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의 소리가 들린 것 있었어요. 그동안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머리가 깨지듯이 아팠대요. 바깥으로 보이는 시간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녁 밤 늦은 시간대였는데 그러고 있던 와중에 자세히 듣다 보니까 약간 중국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들리더래요.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아까 말했던 그 누님분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문을 열렸을 때 그 형님 눈앞에 보였던 거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옷까지, 액세서리가 정말 그 눈앞에 있는 옷장에 차곡히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래요. 그 당시 누님이 본인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너를 충분히 산 것 같다. 어차피 너도 나를 마음으로 다룬 게 아니지 않냐. 나는 너에게 충분한 대가를 줬고 나는 이제 널 산 것 같아 하면서 이 형님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더래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제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걸 했으니 너도 재밌는 걸 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쯤 가니까 이 형님도 뭔가 큰일 났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들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본인 살기 위해서 누나 왜 그러냐, 누님 왜 그러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형님 같은 경우는 물론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본인의 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본인 일을 숨기고 그런 관계가 이어졌던 거고 그 내용이 그 누님분에게 들려갔던 것 같아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뭐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너 사실 여자친구도 있으면서 이렇게 밤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 아니냐. 나는 그런 남자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너무 크게 당했기 때문에 너네를 믿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너를 가지고 되게 재미난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 하면서 내가 딱 여기서 1시간 있어줄 거야.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가 봐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있던 3명의 아까 말했던 중국어를 하는 남자들이 낄낄낄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이번에 얼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 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진짜 도망쳐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도망치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다 보니까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일단 본인이 팔을 묶고 있거나 손을 묶고 있는 게 전혀 없으니까 일단은 도망쳐 봐야겠다 하고 무장적 그 창구 쪽 문이 열리는 쪽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근데 이 형이 딱 뛰어나가자마자 눈에 보인 거는요. 폐어촌마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어획 도구들이 잔뜩 옛날 것들이 쌓여있고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정말 폐어촌마을 같은 그런 곳이었대요. 근데 공간이 넓었는데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거의 2m가 넘는 철조망만 있고요. 당연히 문 잠겨있는 게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부터는 뭐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 이 사람은 나를 가지고 사냥을 하고 놀고 싶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그 안쪽에서 가자라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형님 같은 경우. 근데 어디를 찾아도 본인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고 말 그대로 우리 안에 가둬진 정말 사냥감 같았대요.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본인의 옷 상태가 아까 그 누님하고 같이 밤에 활동하다가 잡혀온 거다 보니까 가운 하나만 입고 있고 이 상황에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남자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사용하던 그 푸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당장에 그 화장실이 보여서 그쪽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뛰어 들어가는데 푸세식 화장실이 오래된 곳은요. 칸막이가 없습니다. 칸막이도 없고요. 본인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나무문만 있고 완전 그 흔히 말하는 모통의 밑에 파져 있는 곳이 있는 거죠. 이 형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저기밖에 없다.
저기만 내가 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게 돼요. 제가 여기서 물어봤어요. 형님, 그 안에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냐, 거기 공간 되게 작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 있던 프레시 화장실이 그 밑에 정화조가 생각보다 넓대요. 구조 자체가 흔히 말해서 넓고, 몸을 이 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암린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얇아요. 얄쌍한 형님이었는데 본인이 어떻게든 거기 밀어 넣을 수밖에 없다. 나도 지금 여기 잡힌 없기 때문에 밀어지더래요. 근데 사실 이 곳에 들어간다는 거는요, 이 형님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어차피 저 안에 들어가 난 죽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이왕이면은 편하게 죽자라는 생각이었대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독이라고 하죠. 그 독이 오르거나 또는 그 안에 있는 가스,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그래도 편하게 죽겠다. 내가 재난 잡히면은 무슨 험한 꼴을 당하고 죽을지 모른다. 내가 이왕 죽을 거 편하게 죽자 하고 들어간 거예요. 정말 밀어놓고 들어가고 나서 1, 2분도 안 돼, 3분도 안 됐을 때 그 문 쪽으로 팡 차면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카메라 여기로 가는 거 찍혔다며 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카메라에 이쪽으로 가는 게 찍혔다. 이 형님 드는 생각은 이거는 나 진짜 나 잡고 싶은 거구나, 가지고 노는 거구나. 근데 이 형님이 봤던 카메라 그 CCTV라고 할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드론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그런 시기도 아니에요. 어딘가에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고 본인을 잡고 진짜 자기의 공포를 즐기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 와중에 다행인 거는 그 안에 배설 많이 차있지 않았고 오래됐다 보니까 벽 쪽이 갈라져서 본인이 고개를 돌렸을 때는 바깥쪽 공기를 그래도 들이실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다행인 거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버텼다고 해요. 근데 그 가스 때문인지 잠깐 기절을 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 틈 사이로 햇빛이 살짝 들어오는 게 느껴지더래요. 다행히 그런 상황에서 외부 쪽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본인이 나가기에는 워낙에 무섭기도 하고 이미 몸 상태가 정말 탈진의 수준을 넘어서, 특히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몸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 시간 뒤에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나왔을 때는 주변을 봤을 때 카메라 얘기는 들었으니까 내가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야지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일단 빠져나가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폐항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폐어촌계 마을이라고. 그리고 육지하고 통하는 곳은 철조망 2m 정도의 높이의 철조망이 있었고요. 이런 높이가 있다 보니까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죠. 바다예요. 바다로 나가는 것밖에 없고요. 이 여기 같은 경우 정말 다행인 거는 해군으로 나왔습니다. 해군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수영은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헤엄치는 소리가 들리면은 아직 이 안에 있을지 모르고 여길 찾고 있을지 모른다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들이 어도구, 부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거를 내가 머리를 가리고 고개만 내밀어가지고 숨만 쉬면서 떠내려가듯이 천천히 가자 하면서 뛰어든 거예요.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아까 본인이 잡혀있던 그쪽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본인이 잡혔던 곳에서 나름 원래 쉬고 있던 일행인지 모르겠는데 왁작왁작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더 소리를 크게 내면은 어쩔 수가 없구나 해서 정말 천천히 다리를 저어서 바다 쪽으로 갑니다. 바다 쪽으로 가서 무트로 나오지도 못하고요. 이 형님 얘기로는 정말 본인 생각으로는 몇 시간을 헤엄을 쳤대요. 그 해안가를 따라서 부표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천천히 하는데 그 철조망을 건너서 탁 나오는 그 순간 안쪽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다시 자기를 찾는 소리가 뒤쪽에서 마구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형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최대한 내가 헤엄을 천천히나 쳐서 저쪽에 그래도 어촌마을이 있는 것 같으니 지금 여기는 어쨌든 바닷가니 연안에서 움직이는 배는 있겠지, 최대한 내가 그래도 바다 쪽으로 나가서 돌아보자 하면서 자그마치 4-5시간 정도를 본인은 헤엄을 쳤다고 느꼈대요. 근데 이게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이 4시간부터 5시간 헤엄을 친다고 해도요, 그렇게 열심히 헤엄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그냥 헤엄을 치는 거로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찾아봤을 때는 고작 거기서 800m밖에 안 떨어진 거리였대요. 직선거리로 800m밖에 안 거린 곳을 빠져나와서 가운을 몸을 두른 상태로 그나마 마을이 있는 쪽으로 뛰어갔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동네 슈퍼 앞에 있는 전화기 혹시 아시나요? 수신자 부담 전화기 있잖아요. 수신자 부담 전화기로 경찰에 전화하는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웠대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 여기가 지금 얘네들의 본거지일지도 모르고 모든 상황이 지금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던 중에 수신자 부담 전화를 하려고 할 때 머릿속에 나는 번호는 딱 하나의 번호밖에 없었대요. 본인이 일하는 업소의 마람의 형님 번호. 아무래도 그 밤일 하시는 분들은 콜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호를 굉장히 쉬운 걸로 만들어서 명함을 뿌린대요.
그래서 그 수신자분을 전화로 해서 그 형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저 여기 지금 어딘지 모르겠다. 근데 나 지금 잡혀가지고 죽다 살아났다. 제발 나 좀 도와주러 와주세요 하고 저 똘비입니다 하면서 전화를 한 거죠. 이 형님이 처음에는 그 시간대가 낮이다 보니까 비몽사몽 하다가 떨리는 목소리가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무단 결근을 해버렸으니 네. 화가 났다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무슨 상황이 일단 생겼구나. 그럼 너 주변에 보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똘비형이 그냥 주변에 보이는 뭐 도로 표지판부터 해가지고 그냥 여기 어디가 보인다. 난 어딘지 모르겠다. 나 지금 너무 무섭다. 일단은 그걸 얘기해놓고 자기가 통화 오래 하기 힘들 것 같다. 나 지금 너무 무섭다. 여기 동네에 무슨 슈퍼마켓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앞에 근처에 있을 테니까 형님 나 좀 제발 데리러 와달라 하고 끊고 그렇게까지 통화를 하고 어촌마을이라 했잖아요. 어촌마을에 가시면은 폐 스티로폼들이 쌓여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쪽에 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변에 누가 오는지를 쭈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해가 다 떨어져 갈 때쯤 거의 3-4시간 지나가지고 해가 다 떨어져 갈 때쯤 차 한 대가 딱 들어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 차가 보니까 정말 다행히 그 형님의 차였던 거예요. 4-5시간 걸려서 그 형이 차가 와서 뛰어 들어간 거죠. 근데 이때 이 돌비 형님의 몰골은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형님 차 타고 나서 안심이 들더래요. 아 내가 진짜 살았구나 이제. 나 할 수 있다 하고 그 형님하고 돌아가는데 이때 이 돌비 형이 갇혔던 곳은요. 이 형은 참고로 서울 쪽에 있었어요. 지역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서울 쪽이었고요. 당시에 이 누님분하고 술을 먹었던 그 별장도요. 서울 근교에 있는 별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형님이 지금 이 마담 형님에게 구해줬던 곳은요. 경상남도 해안가 도시 중 하나였어요. 제가 특정 지명을 얘기하지 않을게요. 경상남도에 있는 특정 지역 중 하나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구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담 형님한테 어떻게 찾았냐 얘기했더니 이 돌비 형이 얘기했던 그 동네 지명들을 찾아가지고 검색을 막 하다가 네. 지명들을 막 찾다 보니까 그 슈퍼가 나오는 곳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까지 찾으러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얘기를 하다가 마담 형님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그거 무덤 갈 때까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라. 나도 이거 내가 네 나이 때 나도 괴담으로만 들었던 건데 지금 너도 예상했다시피 그 사람들 한국 사람 아니다. 이 마담 형님이 그 업소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 3-4개 정도 업소를 관리한대요. 그러니까 그 손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핏 알고 있었지만 그냥 돈 많이 쓰는 손님 하나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돌비 형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본인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 본인이 막내 시절에 그 안에 든 괴담 중 하나가요. 인형뽑기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 인형뽑기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화력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외모가 수려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 그 나라 돈 많으신 분들께서 범죄 쪽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흔히 말 돈으로 사람을 사고 내 장난감처럼 인형을 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인간 사냥, 흔히 말해서 인간 사냥, 인형 뽑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괴담을 들은 거예요. 이 마담 형님도. 그러니까 너 그거 넌 지금부터 네 핸드폰 뭐 네 명의로 그거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없애고 지금 여자친구하고 다 헤어지고 너 빨리 너는 모든 거 정리하고 이 바닥에서 떠라. 그래야 네가 산다. 네가 이미 너 경찰에 신고를 하고 뭘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널 다시 찾을 거다. 네가 조용히 살면은 이미 본인들의 본거지 뭐 그 행동들이 들켰기 때문에 너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근데 너 이 바닥에서 떠야 돼. 너가 이 지역에서 도망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돼요. 인형뽑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변의 것들을 정리하고 볼링장에는 본인 공들도 가지고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저하고 만나게 돼서 이 형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줬던 거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세상에는 영화 속이냐 드라마 속에서나 이런 얘기를 들었지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정말 믿지 못한 거짓말처럼 들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형님이 딱 제가 소름 돋을 만한 증거를 하나 딱 내밀어 주더라고요. 그 내밀어 준 것 중 하나가 이 형님이 아까 말했지만 휴대폰이고 모든 걸 다 바꿨어요. 전부 다 바꿨는데요. 그 핸드폰에 문자가 딱 있는 거예요. 바꾼 거예요? 네, 바꾼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 문자가 다시 잡히면은 그때는 못 도망치게 해줄게 라는 한 문장만 딱 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봤고요. 지금 저는 그 내용들을 많이 간추렸는데 사실 이 형님이 그 창고에서 도망칠 때요. 몸이 정상적이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형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거의 반쯤. 아까 제가 수영을 800m를 헤어질 때 막 4시간 5시간 걸렸다는 이유 중 하나도 발을 못 쓸 정도로 한쪽 발을 부러뜨려 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쳐라.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만약에 화장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고요. 저 형님은 지금은 연락이 사실 안 돼요. 이미 이제 7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데 당시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봐가 결국에는 그러다가 어차피 죽어. 좀 이런 느낌인 건데. 네, 가지고 논 거죠 사실은. 근데 수영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긴 했네. 와 근데 끔찍하네요. 정말. 이게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여서 오늘 모래두지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알 것 같고, 그리고 숨이 막혀갖고 중간쯤에는 호흡이 좀 곤란했었는데 그래도 잘 이야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모래두지님이 이렇게 잘하면 잘하실수록 감옥 탈출이 힘들어요. 저희 감옥이 더 무서운 곳인 걸 아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일부러 못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못 나갑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다행히 아직 빠따 안 맞을 정도의 스토리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네, 다음 시차 때도 빠따 안 맞고 그래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물 먹인 게 아니라 불에 달군 방망이를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네.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모래두지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래두지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같이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모래두지님. 네, 안녕하세요. 잘 되시나요? 닉네임 부를 때마다 추억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모래두지. 네, 맞아요. 저도 포켓몬에서 모래두지를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모래두지.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인데 아무튼 오늘 모래두지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제는 현실공포고요. 네. 네, 우리나라가 아닌 음. 다른 곳에서 신을 모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모래두지예요. 우선 제가 군 생활을 조금 오래 했어요. 저는 대위로 전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저한테 잘 지내냐, 제가 데리고 있던 병사들한테 연락이 몇 번씩 오는데 오늘 마침 돌비님한테 사연을 어떤 거 하겠다라고 보내놓고 있다가 그 친구가 예. 전화가 왔어요. 그러던 중에 그 친구가 지지난 방송에서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마침 제보가 왔었거든요.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보가 오게 됐는데 좋네요. 예. 일단 이 일의 시간은 얼마 전입니다. 5월 정도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하고요. 이 친구는 군을 전역하고 나와서 잠깐 복학을 했다가 워홀을 떠나게 돼요. 워홀을 가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학의 시기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복학의 시기 맞지 않다 보니까 근근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취방에 혼자 지내게 됐는데 이 친구가 다니던 대학교는 작은 지방도시에 있는 곳에 있었고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 복학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졸업반이기도 하고 본인 친구들은 다 졸업을 했으니까 친구가 없다 보니까 알바를 끝나고 오면은 할 게 없어서 특정 SNS 가입을 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게시글들을 좋아요하고 뭐 다시 리그램을 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DM으로 연락이 오는 계정들이 누가 봐도 로맨스캠이다라는 것들이 정말 많이 연락이 오더래요. 근데 워낙에 할 것도 없고 심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로맨스 스캠범들을 놀려주는 맛으로 채팅을 하고 논 거예요, 이 친구는. 마치 정말 내가 당할 것처럼 가다가 나중에는 수고하고 퇴장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 그 사람들을 놀려주는 게 재미가 있었대요. 그러던 중에 평소에 그 로맨스 스캠하고는 다른 정말 내 관심사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를 꺼낸 여성분이 접근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도 로맨스 스캠 중에 하나겠지, 좀 친근감을 만들려는 거겠지라고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전혀 지금까지 본인 나름대로 쌓였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로맨스 스캠범들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하고는 정말 반대로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흔히 쓸 법한 워딩을 써가면서 대화를 좀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해요. 그 친구의 소개로는 본인은 일본에서 지금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데 조만간은 한국 특정 어떤 학교에서 어학당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두 달 정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갈 예정이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 친구 또 로맨스 스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특정 지역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그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언급해서 나 이거로 가게 되는 거야 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인가 해서 직접 그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니까 그런 게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실제 일본 교환학생들하고 한국 교환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본인이 먼저 셀카를 돌비에게 보낸 겁니다.
돌비라는 친구에게 나 정말 한국에 간다 하면서 어설프게 따라한 한국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돌비야 이거 하면서 나 진짜 가 하는 식으로 해서 나름의 인증샷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때까지는 진짜 이게 요즘에는 AI가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까 AI인가 싶다가도 정말 합성티가 안 나는 진짜 사진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돌비는 아무래도 반쯤은 로맨스 스캠일 거야, 이거는 거짓말일 거야 라는 것을 마음속에 계속 남겨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남겨두고 있는 와중에 진짜 본인이 인천공항 내려가지고 그 지역으로 간다는 거를 사진을 계속 보낸 거죠. 정말 진짜 동선대로 가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친구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스캠범이 아니라 정말 나하고 공통 관심사가 맞는 친구일 수도 있겠다, 외국인 친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침 그 일본인 친구를 제가 그냥 사쿠라라는 예명으로 사용할게요. 이 사쿠라라는 친구가 특정 그 지역에서 어느 번화가에서 한번 너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네가 사는 곳과 멀지 않다면은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돌비는 사쿠라라는 친구에게는 서울에서 난 살고 있어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사쿠라라는 친구가 가기로 한 그 도시에서 멀지 않은 도시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진짜라면은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아무래도 연락한 시간이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고, 그래도 뭐 이상한 대화 없이 일반적인 친구적인 사이에서 얘기가 오가는 것들밖에 없었으니까 한 번은 보고 싶다 하면서도 내심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특정 도시에서 정말 큰 번화가에서 만나자, 진짜 큰 번화가에서 만나자, 그리고 네가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맛있는 걸 대접해줄게. 사실 이걸 돌비가 먼저 얘기한 거는 사쿠라라는 친구가 특정 장소로 자기를 유인하는 걸까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결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특정 정말 큰 번화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그런 번화가로 가게 됐는데, 정말 본인이 그 사진에서 봤던 그 사쿠라 그 친구가 돌비 앞에 정말 안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순간 이 친구는 머릿속에서 이미 결혼도 했고요, 나에게 정말 국제연애의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쿠라 친구하고 나름 정말 정상적인 데이트를 했대요. 그렇게 데이트를 하면서도 이상한 거라고는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정말 본인이 특정 종교가 있는데 그 시간에는 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냥 정말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만 딱 되면 알람이 울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이후의 만남에서도 계속 진행되어 왔었어요. 사실 처음 한번 보고 안 볼 사이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본인의 스타일이었대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근데 그 만나는 중에도 계속 그 특정 시간만 되면 기도를 하고, 그래서 무슨 종교냐 했더니 우리나라 특색 종교야, 한국처럼 우리나라는 많은 종교가 있는 게 아니고 워낙에 소수 종교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일본의 종교 문화를 알려주면서 한국에서 거의 2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둘은 연인의 관계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일반적인 연인의 관계인데, 다만 이상한 거로 느끼는 거는 정말 독실할 정도로 본인의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더래요. 근데 그 특정 기도를 하는 시간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한번 기도를 하고요, 오후 1시에 기도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저녁 8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어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래도 일단은 내 여자친구고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지도 않았대요. 사실 이 돌비라는 친구는 그 종교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인 친구예요. 예전에 어머님께서 사이비에 좀 빠지셨었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 가지고 정말 멀리하는 친구인데, 본인에게 종교를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본인의 독실한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 같아서 이 친구는 그래도 사이비 같은 건 아니겠지, 다만 독실한 종교인가 보다 라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3개월의 시간이 끝나고 사쿠라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와요. 단기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돌비에게 사쿠라가 한번 우리나라에도 같이 여행을 가볼래? 라고 물어보게 돼요. 돌비는 당시에 휴학한 상태였고 아르바이트도 좀 하다 보니까 그래도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그래서 3박 4일 정도는 다녀와도 괜찮겠다 하고 이 둘은 일본으로 여행을 갑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보통 우리 귀족분들이 다니시는 일본의 마을들은 도쿄, 교토처럼 큰 도시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대도시에서 기차를 타고요, 1시간 한 50분 정도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50분을 가서도 버스를 타고 또 40분 정도를 들어가는 정말 작은 시골 마을 쪽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는 지금 귀족분들은 이게 공포 스토리다 보니까 의심을 하시겠지만, 돌비 입장에서는 진짜 내 여자친구가 진짜 시골 마을에서 용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일본의 그 풍경들, 저희가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시골 마을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착한 시골 마을에는 당시에 사쿠라는 자기는 부모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오는 당장은 데리고 가기는 힘들다, 대신에 저쪽에 우리 마을에 유일한 여관방이 하나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단은 묵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 마을에는 토착신앙이 있다, 신사가 있는데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관광하는 동안 무사 안녕을 기원할 수 있게 같이 기도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은 나도 집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너도 푹 쉬어야 되니까 쉬고 내일 낮에 가자. 이렇게 배려를 해주니까 돌비 입장에서는 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당시 시간이 일본 도착해서 거기까지 간 시간이 있다 보니까 거의 저녁 6시, 7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다 하고 그럼 내가 너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내가 다시 이쪽 여관방으로 올게 라고 했는데 아니다고 괜찮다고 나는 우리 집 근처에 일단 부모님이 네가 온 거를 모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가서 쉬고 나는 내가 갈게 하고서는 사쿠라는 집으로 가고요. 돌비는 여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관으로 들어가면서도 정말 신기한 게 아무리 시골 마을이어도 이제 6시, 7시밖에 안 된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길가에 아무도 없을까 사람이. 마침 그 여관방을 가는 길에 그냥 눈에 보이더래요. 유일하게 2층 건물이 있더래요. 거기가. 유일하게 2층 건물이었고 다 1층인데 가는 길에 저희가 애니메이션 보면 옛날 그 일본의 약간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 있죠. 편의점도 없고 그런 가게만 있길래 거기 들어가서 일본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맥주라도 사 먹어보자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님 분이 보더니 일본어로 막 얘기하는데 골비란 친구는 일본 여자친구를 두고 있지만 일본어를 하지는 못해요. 잘하지는 못해가지고 한국쿠진, 와타시와 한국쿠진 이런 식으로만 나 한국 사람 모른다. 그래서 비루 해가지고 특정 단어들만 말해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 할머니 분께서 그냥 꺼내주시고 가라 이런 식으로 또 안 받는다 라는 제스처를 하면서 그냥 가라고 가도 된다 가라 이런 식으로 하더래요. 그래도 뭔가 찝찝하니까 뭐 어느 정도 그냥 아리가또 하면서도 슬쩍 돈을 조금 두고 갔다고 해요. 그러고 정말 여기가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없다 보니까 친절한 곳인가 보다. 진짜 친절한 곳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여관방으로 갔더니 정말 신기하게 여관에서 본인이 올 거를 알고 있다는 걸 마냥 칸고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와타시 한국쿠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들어오지만 타쿠라가 어쩌고 이런 게 들리니까 여자친구가 미리 예약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게 여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올라가니까 정말 영화 속에서 보던 료칸방이 잘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좀 낡은 집이었지만 안쪽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그렇게 잘 되어 있어서 내심 그래도 시골 마을에 혼자 자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좀 내심 좀 무서운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를 마시고 일찍 잠에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정말 뭐 개운하게 가위가 눌린다던가 불편함 없이 너무 잘 자고 일어난 거예요. 너무 잘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사쿠라에게 연락이 와 있어서 내가 12시까지 데리러 갈 테니까 같이 신사에 가서 기도하고 여기 근방에 관광을 좀 하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알겠다 기다리고 있을게 해서 사쿠라가 12시 반 정도가 돼서 료칸으로 데리러 온 거죠. 그러고 신사로 올라가게 되는데 보통 저희 일본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사에 가면요 이렇게 큰 나무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곳을 지나면 참배를 하는 참배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붉은색 나무문이 있는데 그 나무문 옆에 검정색과 흰색으로 된 천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검정색이면 누군가를 추모하기 위한 경우일 것이고 흰색이면은 뭔가 기쁜 일이 있다던가 신성한 일이 있을 때 할 텐데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여긴 독특하다. 일본의 종교는 정말 많다 보니까 여긴 좀 독특하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그 기도하는 터를 지나가지고 이 사쿠라가 안쪽 그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쿠라 너 거기 가도 되는 거냐?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해야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사쿠라가 괜찮다고. 여기 신사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의 동생이다. 거의 작은 아버지다. 그러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아. 우리 집 가족들은 여기 안에서 진짜 가까운 위치에서 기도를 해.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우리가 일본 영화에서 봤을 때 나오는 그 다다미 방이라고 하죠. 큰 다다미 방이 있고 앞에 정말 큰 일본의 활이 이렇게 딱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군과 다르게요. 일본의 활은 사람만 합니다. 사람보다 큰 경우도 있어요. 일본의 대궁이 있는데 그 대궁이 벽에 탁 걸려 있고 그 밑에 제단이라고 해야 되죠. 향을 피우는 일본의 그 특유의 향을 피우는 그 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제단 앞에서 사쿠라가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본인의 기도가 끝나고 너도 이 옆에 와서 앉아라. 앉아서 너도 오늘 여기 왔으니 무사하게 여행을 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눈을 감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뭐 본인은 종교가 없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문화니까 여자친구의 문화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딱 하는 순간이요. 사쿠라가 왼쪽에 앉았어요. 본인의 왼쪽 허벅지에 정말 강한 고통이 빡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면서 눈을 탁 뜨니까 사쿠라가 정말 무섭게 노려보면서 어디서 꺼낸지 모르겠는 그 화살로 돌비 허벅지를 찍은 겁니다. 본인은 허벅지를 딱 찍으면서 일본어로 정말 빠르게 딱 2마디를 알아들었대요.
조센징, 요시 이 두 마리만 딱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참고로 이 돌비라는 친구는 복싱을 정말 오래 했어요. 일단은 몸에 뭔가 들어와서 놀라고 아픈 와중에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 하면서 반사적으로 정말 세게 그 사쿠라의 안면을 가격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화살로 허벅지를 찌른다고 해도요, 사람의 허벅지가 그렇게 쉽게 막 뚫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박히지가 않아요. 사실은 화살촉으로는 찌를 때 손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손이 더 다치지 그 화살이 정말 영화처럼 팍 박히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날카로운 물질로 허벅지가 딱 찔리다 보니까 정말 피가 많이 나고, 근데 그 순간에 이 돌비라는 친구 머릿속에는 오만 상상이 많이 그려지겠죠. 아, 지금 내가 맞은 게 만약에 약이 발라져 있다던가, 그리고 이 사쿠라가 지금 이 보여준 모습은 절대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망쳐야지만 난 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대 더 사쿠라를 가격을 해요. 일어나려는 사쿠라 한 대 더 가격을 하고, 본인이 여기서 도망쳐서 그냥 도망가기에는 내가 여기 당했던 거 그 누구도 안 믿어줄 거고 본인이 위험할 수 있다 해서 그 화살을 어떻게든 챙겨가지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당시에 찔린 왼쪽 다리가, 이게 본인 얘기로는 출혈 때문인지 아파서인지 놀라서인지 약이 묻어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왼쪽 다리가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일단은 도망을 쳐야 되니까 막 도망쳐서 문도 잠겨 있었는데, 다행인 거는 그 신사가 예전 신사다 보니까 나무걸쇠라고 하죠, 밖에서. 그거다 보니까 발로 본인이 그 아픈 다리로 팡 차고 나가면서 몸을 부딪히니까 부서지더래요. 근데 그 부서진 나중에도 이거 밖에서 누가 잠궜으면은 밖에 누가 있을 텐데 라고 하고 탁 나오는데, 다행인 거는 밖에 누가 없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나가야 될 그 왔던 길로 돌아갈까라고 순간 생각을 했다가, 여기가 만약에 이 사쿠라의 모든 그 한패거리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뛰어서 그 신사의 안쪽이죠. 안쪽으로 정말 뛰어 들어갔대요. 다리를 절면서도 빠르게 뛰어 들어가서 대나무 숲 같은 거를 최대한 이렇게 지나치면서 가는데, 그 와중에 이게 대나무 숲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죽순이 되게 빠르게 올라와요. 거기에 가뜩이나 아픈 다리인데 급하게 가다 보니까 발목이 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급하게 뛰다 보니까.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정상이 아닌 상태로 올라가면서 일단은 저기까지만 가면 안 보일 것 같다 해서 그 대나무 숲 사이에 들어가 숨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밑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메아르시 그 여자가 악을 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도코라는 것만 들었어요. 저는 그 소리가 들리면서 뭐 왁짝지껄한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돌비는 그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 출혈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있던 어떤 약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순간적으로 기절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기절하고 잠이 오는 와중에도 나중에는 이 도코가 뭔지 알았어요. 도코가 어디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기절을 탁 하게 되는데, 이제 본인이 기절하면서 난 큰일 났다, 여기서 죽겠구나 이 생각하고 기절을 탁 했는데, 정말 다행히 다시 눈을 떴는데 그 자리였던 거예요. 들키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에 휴대폰을 딱 봤는데 하필 또 이럴 때 있어요. 휴대폰이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닿아요. 해외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밍을 하면요, 휴대폰이 정말 배터리가 순식간에 답니다. 시간이 8시 정도가 되는데 휴대폰 배터리는 8%밖에 안 남았었대요. 일단은 내가 여기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 마을로 나가면 난 무조건 다시 잡힐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간에 빠르게 그 구글 맵을 켜서 옆마을 방향이 어딘지 찾아보자 하고서는 빠르게 당겨서 옆마을 방향만 찾은 거예요. 본인이 GPS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찾았죠. 그러고 나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휴대폰이 꺼졌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가 해외를 나가면은 옷가지나 일반적인 짐은 숙소에 두지만 딱 3가지는 항상 챙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대폰, 여권, 지갑. 내가 지금 욕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난 무조건 일단 도망가야 된다. 근데 일단 피가 많이 나니까 본인의 바람막이를 꺼내서 단단하게 지혈하면서 묶었고 다리를 정말 질질 끄면서 다니는데도 본인의 기분 탓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을 쪽에서 왁짝지껄한 소리가 나는 게 들리더래요. 누군가 계속 찾는 것 같고. 근데 다행인 거는 돌비가 올라온 곳이 사실 사람이 올라갈 만한 그런 숲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을 살겠다고 헤치면서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산을 거의 2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그 산을 건너서 넘어왔는데, 넘어서 가니까 탁 나가자마자 작은, 이게 진짜 사용이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모르는 버스 정류장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여기에서 숨어 있다가 버스가 오면은 타자. 사실 그 시간대에 막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미 휴대폰은 꺼진 상태고요. 본인은 조금의 현금과 여권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가 일단은 어차피 나 여기서 더 못 간다. 다리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더는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오면은 몇 시간 있다 여기 숨어 있다가 버스가 오면 일단 타고 큰 마을로 가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 와중에도 이 돌비는 너무 무서웠던 게, 지금까지 여기 나오는 것도 산길을 헤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일본은 야생동물이 정말 많아요. 일본은 뭐 곰도 실제로 야생곰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이거든요. 오, 예.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어떡하지라는 무서움,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내가 찾아내면 어떡하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보니까 과제 실례도 하고요. 삐떡이 돼가지고 너무 아픈 와중에도 한 3-40분 정도 있으니까 정말 다행히 버스가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일단은 타고 타자마자 돌비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 했어요. 5개 때. 5개 때란 말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었대요. 예. 애니메이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려달라, 이거죠. 네, 그 너무 많이 나서 그 5개 때는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5개 때 하니까 그 버스 기사도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다행히 그 버스에 그 기사 한 분밖에 안 계셨대요. 막차였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 큰 도시로 나가는 버스여가지고 그 시골 마을에서 한 30분 정도 달려 나가면은 좀 큰 도시가 있었고 그곳으로 가서 경찰서에 내려주시더래요. 다행히. 경찰서 근처에 원래는 그 정류장이 아닌데 그냥 일단 여기 내려라 해가지고 내려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일본어는 못하니까 휴대폰을 가르치면서 배터리 하고 이따이 이런 식으로 일본어문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짜잘한 일본어를 하면서 일단은 그래서 경찰분들이 병원으로 데려가서 다행히 꼬매고 항생제는 맞고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 근방에서 경찰관 분들 같이 동행하신 분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자상이잖아요. 자상이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그런 수사는 해야 된대요. 아무리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어도 정상적인 상황 아니다 보니까 경찰분이 2분 따라오셨고 다행히 그 병원에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의사분이 계셔가지고 통역을 해서 본인이 어떤 마을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 돈을 뺏긴 거 뭐 그런 거 아닌데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도망친 거다 해서 그 내용을 전부 신고하게 돼요. 그 신고를 하고 더 이상 그 일본에 있고 싶지가 않았대요. 돌비는요. 그래서 돌비는 바로 그 다음날 신고는 해놨으니 한국으로 도망가자 하고 한국으로 바로 귀국을 합니다. 예. 그러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 휴대폰을 켰을 때는 그 사쿠라의 모든 SNS 계정이 다 사라졌대요. 오. 내가 갔던 곳이 어딘지는 알고 하니까 신고도 다 했고 해서 본인의 연락처 남겨주고 왔으니 수사 결과다 하고 처벌되면은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해봤지 지금은 아니다 하고 한국으로 도망가서 한 3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일본 경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 사쿠라는 사람이 있던 곳을 찾았고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는 사망한 상태다 라고 전달을 받았대요. 사쿠라가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달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비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 공포스러웠지만 그래도 나에게 보복을 할 사람은 없겠구나. 정말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본인의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던 중에 이 돌비하고 정말 친한 제1교포 친구가 있는데 이 제1교포 친구가 바로 그 이야기를 듣더니 혹시 어느 지방 쪽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아냐? 맞다. 그쪽 맞다. 그 도시에서 남쪽으로 내려갔으니까 그쪽 지역 맞아. 했더니 그거 아마 이런 걸 거야 하면서 본인이 아는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이때부터는 그 제1교포 친구의 설명이었어요.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얘기로는 지금 일본에는 정말 많은 신사가 있고 그 신사들마다 본인 신사에서 모시는 신들은 다 다르대요. 우리나라처럼 일반적인 그 특정한 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특정 존재를 신격화해서 신처럼 모시는 신사가 있는데 일부 신사에서는 전쟁 신들을 신격화해가지고 모시는 곳들이 있다. 근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한국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신격화대처럼 모셔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곳을 지키는 무녀들은 본인들의 마을이 뭔가 안 좋은 일이 당하거나 그 마을에 뭔가 해가 많이 지속이 되면은 그 신에 대한 제물로서 한국인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이 다시 자신들을 돌봐준다라는 그런 썰을 믿는 곳들이 있대요. 근데 만약에 그 제물을 수행하지 못하면은 본인이 그 제물이 돼서 그 신에게 바쳐져야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화를 입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믿고 있는 지역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사쿠라라는 사람은 네가 제물로 못 바쳐졌기 때문에 본인이 그 선택을 했던 아니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무녀를 제물로 바쳤던 그 둘 중 하나일 거다. 그리고 아마 그 지역의 경찰관들도 그 이야기는 알고 있을 거야. 왜냐면은 그 지역은 그걸로 유명해. 라고 돌비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회복이 됐고요. 오늘 연락이 딱 와가지고 너무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참 신박한 이야기네. 듣기 힘든 이야기네요. 저도 일본 쪽 종교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요. 네, 일본에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신격화한 곳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야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게 놀랍네 진짜로. 근데 모래두지님은 진짜 듣기 힘든 이야기만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나름 그래도 많이 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안 나왔던 이야기들만 열심히 거르고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앞으로도 모래두지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재밌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잘 뵙겠습니다. 네. 모래두지님께서 처음에 이제 해외에서 어떤 걸 모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무섭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귀족님들도 해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상한 그런 종교나 사이비들도 많고, 해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항상 어디든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된 게 너무나 좀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항상 가족분들, 친구분들, 그리고 본인 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